자, 오늘은 일단 문학에서 두 번째 갈래인 거죠. 소설 부분에 우리가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단어는 3단원이죠. 3단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문학이 이제 네 가지의 갈래가 있고 그 각각의 갈래가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는지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오늘 이제 서사갈래라고 부르는 너무 굵다, 그쵸? 자, 서사갈래라고 부르는 소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소설 같은 경우는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특정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겠죠? 주제를 형상화해내는 문학이에요. 근데 이러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친구들은 이번 갈래에서는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자,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이 시대적 배경은 이제 산업화 시대다라는 거죠. 친구들 산업화 시대가 언젠지 알죠?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이제 사이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이제 좀 발전되던 시기를 말을 해요. 이 작품은 이제 1970년대라고 이 60년대에서 80년대 중에서도 딱 1970년대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거고요. 이 작품 속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겠지만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나라고 등장하는 1인칭의 서술자가 있어요. 우리는 소설에서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1인칭이죠. 1인칭 서술자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권 씨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권 씨는 사실상 주인공이에요. 그럼 딱 봐도 1인칭 서술자인 내가 권 씨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 서술자가 곧 관찰자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죠. 1인칭 서술자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서술자가 곧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다른 인물을 관찰해서 주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씨라는 주인공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 권씨는요, 좀 특징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권씨라는 사람은요,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라는 게 지금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꽤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즉, 지식인 계층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이 살고 있어도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안동권 씨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안동권 씨가 옛날 옛적 양반 가문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제 보통 권씨, 이렇게 좀, 옛날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어떤 권위를 가진 가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권씨이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유서 깊고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구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보이는 인물이에요. 자, 이 구두라는 거 보통 여러분, 구두를 신고 어디 가요? 그렇지. 보통 우리는 회사에 출근을 하죠. 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구두를 열심히 가꿔서 신고 다닌다라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보이기에 남들 보기에 좀 남부럽지 않게끔 이렇게 좀 보이고 싶었던 거죠. 부끄럽지 않고 뭔가 좀 번듯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씨라는 인물이 이런 말들을 달고 사는데 이러한 말들의 공통점은 본인을 뭔가 포장하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자신이 너무 볼품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본인을 포장해서 뭔가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항변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인물이 과연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소설이니까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을 좀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상징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도 한번 열심히 볼게요.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서술자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나는 초등학교 교사래요, 직업이.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데요. 이제 집주인이 된 거야.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이 방에 권 씨가, 중심인물 나왔죠.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내가 내놓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권 씨 가족임을 알 수 있네요. 권 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권 씨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를,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임신까지 했네. 권 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여러분, 자, 궁색하다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궁핍하다 이런 말.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놓는다. 왜요? 이것은 권 씨가 남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을 세우는 어떤 도구다라는 거죠. 본인이 좀 번듯해 보이고 싶어서 이런 구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권 씨가 이사 온 며칠 뒤 이순경이, 경찰이죠. 나를 찾아와. 권 씨가 전과자이니, 여러분, 권 씨가요, 전과자래요. 그의 동태를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가다, 왜요? 교사니까. 여러분, 옛날 옛적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집에 왔었어요. 쌤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라떼인 같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가정 형편은 어떤지,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단 말이야. 요즘 시대엔 말도 안 되죠?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 씨를 우연히 만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권 씨는요, 일단은 두 아이, 아내가 두 명이면 안 되죠?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왔고요.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구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권 씨는요, 전과자래요. 근데 내가 권 씨를 딱 목격을 한 곳은 공사장이었대요. 자, 이렇게 권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 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은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소유의 주동자를 몰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데요. 아, 이 사람이 전과자인 이유가 뭔가 좀 약간 나쁜 짓을 대놓고 했다라기보다는 좀 잘못 휘말린 것 같죠. 약간 정말로 자기 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했는데 그게 잘못 풀려서 감옥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 씨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게 된 앞부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부분은요. 위기 부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위기는요.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부분을 위기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볼게요.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대요. 중요한 사건이죠. 나의 직장에 권 씨가 찾아온 거예요. 때마침 난 수업이 없어 교무실 잡담이나 하고 있는데 수의로부터 연락을 받고 학교 정문으로 나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권 씨가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라고 권 씨가 얘기를 했겠죠. 권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대요. 뭔가 약간 좀 의도가 보이죠. 뭔가 수줍고 약간 좀 잘 웃고 이러는 게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부탁을 하려고 뭔가 약간 좀 표정이나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오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 느꼈나 봐. 근데 그거를 떨치려고 노력을 했대요. 잘 됐습니까? 뭐겠어요? 출산이겠죠? 아내가 아이를 잘 낳았습니까? 이런 안부겠죠.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어머 연이래요.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라고 해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 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뿌리로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 자꾸만 그렸다. 왜요? 마찬가지죠. 뭔가 부탁을 하려고. 그쵸?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발로 툭툭 땅을 차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약간 좀 애써 웃고 이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봤더니요.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라고 권 씨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 이 부탁을 하려고 앞에 와서 뭔가 수줍게 약간 좀 웃고 뭔가 약간 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땅에다가 이제 계속 발을 부딪히고 이렇네요. 그러는 와중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권 씨는 이렇게 먼지가 풀풀 있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땐데도 구두가 반짝거렸대요. 기다리는 동안 아마 구두를 계속 닦았을 거래요. 왜요? 권 씨에게 있어서 구두는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였죠. 그래서 본인의 자존심을 열심히 갈고 닦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구두를 깨끗하게 닦는 거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작품에서는 구두가 깨끗할수록 권 씨의 자존심이 약간 좀 멀쩡한 상태인 거고, 구두를 가꾸지 못할수록 권 씨의 자존심이 많이 뭉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 수줍음이 싹 가지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채워져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아, 뭔가 이렇게 얼굴빛을 바꾼 이유는 권 씨가 뭔가 너무 비굴해 보일까 봐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표정을 싹 붙이고는 조금 더 대담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아, 권 씨가 10만 원을 빌리려는 용도가요. 아내 수술비인가 봐요. 10만 원의 용도는 아내의 수술비였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 이상도 없대요.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그러나 수술을 안 하면 아내와 태아가 모두 다 위험한 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지금 권신의 가족은 뭔가 절망적인 상황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도 위험하고 아내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래요.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먹은 그 대목뿐이었다. 왜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욕을 거의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 즉 권씨는 평상시에 욕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되게 뭐랄까 뭔가 좀 점잖은 사람인가 봐요.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겐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대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거죠. 왜요? 나한테도 있어서 10만 원 가까이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대요. 아, 나 역시 여러분 생계가 엄청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여기서 뭐 월세 받는다고 해서 와 건물주, 간물주 막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자기 집에서 방 한 칸만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엄청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부담스럽대요.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갚았고 정상 분만비 1, 2만 원 정도라면 모르지만 권 씨를 도울 작정으로 10만 원을 낸다는 거는 너무 큰 무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안의 경제권은 아내가 장악을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일 뭐겠어요? 권 씨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는 일이겠죠. 이런 일을 아내 몰래 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약간 마음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도 반드시 갚겠대요. 아, 권 씨는 굉장히 지금 절박해 보이죠. 권 씨는 지금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지었대요.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대요. 즉 나는 빌려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 어떻게 빌려주지? 나 지금 학교에서 돈 더 못 꼬는데 우리 아내한테 말도 못 하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정신이 번뜩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려받는 게 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빌려주는 거야 돈 생기면 빌려줄 수 있는데 이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대체 어떻게 그걸 받아내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쉽지 않겠다라고 느꼈대요.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산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나 역시 돈 앞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돈 앞에서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본다. 그걸 우리가 이해타산적이다라고 하거든요.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즉 나는 이러한 이해타산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려고 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왜냐, 여러분. 자, 나라는 인물도요, 엄청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소시민이에요. 자, 소시민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먹고 살만해요. 즉, 나는 먹고 살만한데, 남을 도와주자니 형편이 엄청 넉넉하지는 않은 계층. 을 소시민이라고 했어요. 이런 소시민이 1970년대에 생겨났던 용어인데 딱 나는 그 정도의 계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돈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네요. 원산부인과래요.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고 내가 의사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돌려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 권 씨는 내 대답이 좀 늦어질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대요. 약간 거절당할 거다라는 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긴 너무 늦었다라고 지금은 돈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에다가 또 구두를 2번 문질렀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진땀이 흐르는 건 뭐야? 보통 우리가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올 때 뭔가 당황스러울 때 그러는 거죠. 지금 권 씨는 뭔가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뭘 해요? 구두를 닦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작품에서 구두를 깨끗하게 닦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렇지. 구두를 닦는 행동은 자존심을 올리려는 행위다라고 했죠.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대요. 한마디로 구두를 열심히 닦았다라는 거죠. 바쁘실 텐데 실례만 했다라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권 씨가 겨우 인사를 하고 휘적휘적 걸어 나가는데요.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말들이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좀 훅 꽂힐 거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는 그냥 돌아서서 조용히 놀라봤대요. 그러면서 오 선생 이래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이거 우리 앞에 쌤이 말했던 부분이죠. 자, 자기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라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심지어 거절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던지는 말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 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하고는 언덕을 내려갔대요. 그래서 작달만한 체구를 연청 휘청휘청 거리면서 위태롭게 걸어갔대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한 동작으로 내눈에 그는 비쳤대요. 산 곱팽이를 놓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아, 나는 지금 굉장히 그가 괴로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거죠. 즉, 권 씨가 엄청 절박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죠. 산 곱팽이를 돌아서 막 가는 그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쵸? 막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대요. 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 즉, 여러분, 나체는요. 아무것도 옷을 안 입은 거죠. 옷을 아무것도 안 입으면 어때? 추워? 그쵸? 춥겠죠? 그 추운 것보다 부끄러움이 크지 않을까? 그쵸? 나체는 즉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지금 온몸으로 티내고 있다라고 내가 느꼈다는 거야. 즉 권씨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뭔가 절박한 어떤 생존의 문제에 처해 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얼마나 발가벗겨진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그에게 어떤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아, 왜? 이 사람이 지금 권 씨가 우리 집에 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월세를 내면서 이제 뭐 보증금 같은 것도 냈을 거 아니야. 그쵸? 전셋돈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지. 권 씨가 나에게
뭐 예를 들면 2년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냈다 쳐요. 그럼 이 돈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돈은 나중에 권 씨가 나갈 때 다시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권 씨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어. 권 씨가 안 갚아? 그럼 내가 그 돈을 돌려줄 때 49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내가 혹여라도 못 받게 되면은 전셋돈에서 돈을 떼면 되겠다라고 나름의 해결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일단은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못 받으면은 여기서 돈을 떼고 주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구해서 지금 산부인과로 찾아갔다라는 게 지금 다음 장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되는 방법 참 여러지르군요. 보증금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권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내가 지금 돈을 구해서 그 산부인과에 올 때까지 권 씨는 나를 만나고 다시 병원으로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의사의 빈정대는 말에 나 역시도 함께 빈정대고 있죠.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지르듯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도 아마 여러지를 것입니다. 라고 내가 의사를 지금 약간 빈정거리는 거죠. 왜요? 의사가 솔직한 말로 환자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돈을 안 가지고 왔다고 권 씨의 아내의 수술을 안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약간 비꼬는 거죠. 그래, 너는 돈이 최고지, 이 의사 양반아?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골려줬대요. 그랬더니 의사는 그 농담을 별로 이렇게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았대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정한 짓을 오래 했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꼬는 거에도 큰 감흥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타격감이 제로였다라는 거.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아 이건 뭐겠어 새로 태어난 아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은 아내를 말하는 거겠죠.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 쉽게 끝났대요.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지급법이죠. 줄담배질로 4대인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네요. 아들이 태어났대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을 해주었대요. 진짜 보호다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정말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일이 해결됐어요. 근데 자 여기죠. 우리 집에 자 이 부분부터 절정이 시작될 거예요. 자 이제 병원에서 그냥 아이를 잘 꺼냈어. 그 나는 어쨌든 잘 됐다. 권 씨의 아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아이 역시 잘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라고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야. 어머나. 이러니까 갈등이 고조되는 절정이겠죠. 최고조에 다다를 거예요. 갈등이 절정에 이르를 거예요. 갈등이 최고조인 거죠.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그날 밤은 어느 날 밤이겠어? 그 권 씨의 아내가 수술한 날 밤인 거예요. 권 씨가 돈을 빌리러 왔고, 그쵸? 그리고 권 씨의 아내가 마침내 수술을 한 그날이죠.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누군가가 막 내 어깨를 흔들어 댔대요. 그러면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지금 강도가 왔어요.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라고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더 깨우고 싶지 않지 강도의 목소리 묻혀 낮고 조심스러웠대요. 보통의 강도들은 이렇게까지 막 엄청 조심스러운 행동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왜요?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을 때 이런 멱은요 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에다가 지금 식칼을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긴장감 때문에 식칼이 덜덜덜덜 떨었대요. 그러니까 손이 막 떨렸나 봐요.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아마 실수였을 거다. 왜 손이 더더더 떨리니까? 무척 모자라는 강도가 왔대요. 나는 복면이의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 됨을 금방 알아차렸대요. 아, 이 사람 좀 약간 대단한 도둑은 못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복면 안에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봐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심상치 않죠. 어떻게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초보 강도예요. 내가 이제 초보 운전은 봤어. 초보 강도는 처음 봐요. 그쵸? 자, 초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었대요.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땅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범임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미역국이다라는 말은 실패했다라는 관습적 표현인 거죠.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일어날 테니까 약간만 뒤로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일이 어딨어, 그쵸? 강도는 내가 시킨 대로 진짜 뒤로 갔대요. 그럼 내놓으래요. 막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을 수월할 것이라고 내가 지금 뭔가 조언을 하고 있죠. 웃기죠? 지금 내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오히려 강도에게 내가 뭔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에게 난 덧붙여 말했대요. 집안에 현금은 별로 없다. 화장대 위에 대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조금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챙겨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도 지금 강도는 마땅히 돈을 안 가져가고 막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윽박을 지르죠.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등을 벌여야지 네가 시원하겠냐? 빨리 난처해지기 전에 돈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요. 그 이불도 안 밟아요. 웃기죠. 강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불도 안 밟고 조심조심 다니는 거야. 화장대 쪽으로 갔대요. 근데 강도의 발을 봤더니 그 사람은 굉장히 구두까지 다 벗고 왔다는 거야. 양말만 신고. 솔직히 남의 집 들어오는 도둑놈이 누가 구두를 벗고 오겠어요. 굉장히 어설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우리 집 애 동준이 발을 밟은 거예요. 동준이가 갑자기 막 칭얼칭얼 우니까 강도가 어떻게 해요? 정말 환장하죠. 갑자기 놀라더니 그 아이를 막 달래주는 거야. 강도가. 어이가 없죠.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 뺀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대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졸라 웃겼나 봐.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의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대요.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알만합니다. 라고 내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죠. 너 진짜 완전 초짜구나 뭐 이런 거죠.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완전 기절할 만큼 놀랐대요.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카드를 받아가라고 눈짓을 보냈대요.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대쪽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 칼자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목을 막 겨누었대요. 그 사람이 어차피 고의로는 나를 못 찌를 걸 아니까 나도 약간 후회는 전혀 안 됐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엉성해서 주인집이 나를 농락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반박을 하는 거다. 내가 아니라 권 씨죠. 권 씨가 반박을 해요. 니네 집도 거지잖아. 뭐 이런 말인 거죠. 도둑 맞은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하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 많은 도둑들은 우리 집을 안 오죠. 라고 함께 빈정거리고 있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줄 알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느낌 오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놈이 누구예요? 그치.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가 권 씨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 수 있었어? 권 씨를 묘사할 때 그 눈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다라는 묘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볼까요? 앞에서도 강도가 굉장히 눈이 착하게 보였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여기서 지금 강도는 권 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 씨가 우리 집에 강도 짓을 하려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은 뭐겠어? 즉 아내의 수술비겠죠. 권 씨는 그 뒤로 병원을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자기 아내가 제대로 수술을 받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한마디로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권 씨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의 수술비를 구하려고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 피치 못할 사정인 게 되게 그렇습니까?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라고 내가 뭔가 아는 체를 하니까 강도가 조금 놀랐대요. 그쵸?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빛이라는 건 뭐겠어? 즉 내가 눈치를 챘을 것이다 라는 거를 권 씨가 느낌이 온 거죠. 아, 쪼새끼가 나를 알아봤구나. 나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대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술을 잔뜩 먹고 도둑질 하려 온 거예요.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기는커녕 더욱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를 향해 말을 했대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내가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권씨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도발하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아내의 수술비는 이제 뭐 어쨌든 내가 잘 해결해줬고 이런 것들을 좀 은연중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권 씨 마음에서는 편안해지기는커녕 더욱 낭패가 됐다라는 거는 더욱 약간 마음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 씨는 걸렸다. 난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라고 즉 뭔가 우회적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니네 와이프 수술비 내줬어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돌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씨는 그 말을 안 믿죠. 뭐라고요? 개수작하지 마. 그따위 이웃이 없다는 거 난 똑똑히 봤대요. 이 사람이 낮에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쵸? 부탁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나름 정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집주인을 어렵게 찾아간 거예요. 어쨌든 집주인 직장까지 찾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마저 거절을 당하니까 굉장히 좌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좌절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따위 이웃은 없어. 다 나를 버렸어.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도가 구두 벗고 양말만 신고 왔잖아요.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 켜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난 참았대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한마디로 뭐겠어.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은 이제 강도로 우리 집을 침입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까먹고 엉겁결에 문간방 여긴 여러분 권 씨가 살고 있는 방이에요. 권 씨의 방이에요. 권 씨네 가족이 다 여기 살고 있었던 거야.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저주다. 한마디로 나는 끝까지 권 씨인 거를 모른 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권 씨가 강도인 것을 몰랐다라고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끝까지 강도로 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냥 너는 권씨가 아니라 도둑이니까 절로 나가야지 이런 말이었어. 한마디로 나의 의도는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 모르는 거야? 난 너 못 알아본 거야? 라고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했던 행위인 거예요.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대요. 뭔가 망연해 있었다라는 게 망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강도로 들어왔던 사실을 저 사람이 알아차린 것 같은데 난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권 씨가 또 뜻밖의 말을 하죠.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이거 권 씨가 자존심 회복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자기가 돈도 빌리려 했던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강도짓 한 것도 지금 이제 걸린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얘는 다 포기한 느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어둠으로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간 권 씨의 모습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요? 권 씨가 돌아오길 기다린 거죠. 권 씨가 돌아오기를 바란 거죠. 나는 정말로 모른 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로 들어왔고 이런 모든 상황을 나는 그냥 아예 못 본 것처럼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처럼 권 씨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문간방에 들러 권 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현관 앞에 나와 있었대요.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대요. 한마디로 아내한테도 지금 강도 이야기를 안 했죠. 강도 이야기를 아내한테 안 한 이유는 내가 그냥 권 씨와 끝까지 비밀로 지켜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아내에게 이제 좀 사실대로 털어놓은 거죠. 내가 권 씨 아내 수술비 내줬어. 어차피 우리 집이 그 돈을 못 받으면 나중에 전세금 떼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아이프도 그냥 뭐 그러려니 했대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을 볼 거예요. 이튿날부터 결말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갈등이 해소되겠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대요. 안 돌아왔어요. 출근하는 길에 병원을 들러봤는데 병원에도 권 씨는 안 왔대요. 한마디로 권 씨가 진짜로 사라졌어요. 행방불명됐죠. 아마 권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크게 상한 거죠. 그 다음 날, 그다다음 날에도 권 씨는 안 왔대요.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제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한 나머지 집에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지금 자기 애기랑 아내가 먹을 게 없는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나는 확연히 밝혀졌다라고 느꼈대요. 한마디로 내 딴에는 나름의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배려가 너무 어설퍼서 오히려 상처를 줬다라는 거죠, 권 씨에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그러지 말 거리라 생각을 했대요. 복면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대요. 한마디로 나는 그냥 강도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권씨다라고 알았대요.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려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길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한마디로 나는 그냥 권 씨를 강도처럼 대우해주고 모른 채 해주는 게 내가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 당시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병원에 가서 아내를 다시 만나기를 나는 나름 기다렸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권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현관에서 구두를 좀 확인해 봤다면 권 씨의 자존심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상했는지, 즉 자존심이 회복이 됐는지 혹은 회복이 안 됐는지를 구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못 해봐서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죠.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대요.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럼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정말 구두에 대해서 애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구두가 잘 닦여져 있는 상태였다면은 그 사람 역시 자존심이 굉장히 멀쩡한 상태니까 내가 좀 그 사람을 좀 대해도 됐을 텐데 만약에 구두가 허름했다면 자존심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존심이 더 팍팍팍팍 상했겠죠. 그러면 나는 아 그때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한 게 지금 후회된다라는 거죠. 즉 그가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한마디로 강도짓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 집에 안 돌아오려고 작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그 새끼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려는 걸 내가 못 막았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딴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나름의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야지 권 씨가 떳떳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권 씨 입장에서는 정말 작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진짜 강도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다시 이 집에 안 올 거고 애기들도 못 볼 것이다. 즉 한마디로 돈을 구해서 아내 수술비를 해결하고 이 집에는 다시는 안 들어올 것을 아예 좀 작당을 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딴에는 내 딴에는 배려를 한 건데 그런 권씨를 내가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려고 했던 것을 내가 못 가게 막았으니까 권씨 입장에선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비굴하게 보였을 거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 딴에는 권씨를 권씨로
모른 채 해주는 게, 즉 마지막까지 강도로 대우해주는 게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 씨 입장에서는 정말 작정하고 나는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봐도 내가 권 씨에 대해서 좀 알아차린 것 같죠? 본인이 안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들 얼굴이나 보려고 했는데 그건 마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대요. 방을 내준으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는 건 처음이었대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요. 보통 집에는 장롱이 있어야 될 자리에 9켤레의 구두가 뭔가 군대처럼 이렇게 정갈하게 놓여져 있었대요. 잘 닦여 있는 게 6켤레가 있고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게 3켤레가 있었대요. 즉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주일씩 갈아시는 것 같대요. 근데 지금 10켤레 중에 9켤레만 남아있고 한 켤레가 사라졌잖아요. 그 한 켤레는 어디 갔어? 그쵸? 그 한 켤레는 권 씨가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켤레의 구두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 즉 한마디로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 또 다른 말로는 권 씨의 자존심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대요. 누구한테요? 그 이순경에게요. 그쵸? 권 씨를 좀 감시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권 씨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이야기가 별거 없는 듯 별게 많아요. 그쵸? 자, 일단은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이꼴 권 씨인 거죠. 자, 권 씨가 9켤레의 구두로 남았다라는 거는 지금 한 켤레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 한 켤레는 지금 권 씨가 신고 있죠. 근데 이 권 씨가 신고 있는 한 켤레가 안 돌아오는 이유는 뭐야?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 씨는 지금 이 작품에서 빈민층이에요. 빈민층. 정말 많이 가난한 층. 나는 아까 우리 쌤이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소시민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권 씨는 빈민이에요, 빈민. 그래서 이런 빈민이 이웃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그게 좌절되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걸려서 너무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빈민 계층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러한 빈민 계층이 소외되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로 지금 유능길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소시민인 내가 빈민인 권 씨를 관찰하여 이제 그의 어떤 생활상 그리고 그가 겪었던 어떤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권 씨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두를 닦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파악을 좀 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라져 버렸네. 잠깐만요.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